어떤 주제를 택하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우리 현대사의 쟁점들 이렇게 잡은 게 결국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서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이 권력을 잡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그 시달렸던 데서 겨우 지금 벗어나기 시작한 단계에 있죠. 그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최근에 어제 오늘은 참 그 깊은 소식 여러 가지를 들립니다만은 사실 제가 보건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에 비유한다면 낙동강 전선까지 몰려갔다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사수하는데 성공했다. 그 정도고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험한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지에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 정치 도구화하고 선전 도구로 너무도 잘 이용을 해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아주 그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그 몇 가지 그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쟁점들이랄까 하는 거를 짚어드릴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사실 본래가 이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를 동서고금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고 배우기 위한 것. 그래서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동서고금 어디서나 인간교육, 정치교육에서 항상 그 역사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정치 도구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한편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어느 세력보다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마크스주의자들에서 시작한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좌익들도 바로 그 우리의 그 현대사를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시각 또는 공산주의자도 못 되는 북한 그 김항조의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보는 식으로 이 해석을 하는 걸 알게 또 모르게 그냥 그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아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걸 잊고 사는 그런 그 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북한하고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내세워서 그렇게 말은 못하면서 사실 그 방향으로 국민들을 야금야금 수용하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마침 두 달 전까지 당하던 그런 그 수난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요점을 이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좀 상당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사실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알자는 건데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영향을 갖게 마련이고 그게 전부가 다 역사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포착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각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고 아는 것만큼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이 사실과 해석의 차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다 같이 인정을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때 그걸 방어하려면 사실 기본 사실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말하자면 기초 역사 지식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 우리의 말하자면 역사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참 현대사에서 가장 말하자면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국권을 완전히 뺏긴 것.
1905년서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국권이 상실이 됐고, 그 다음에는 45년에 해방이 돼서 18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론의 여지가 없이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불행히도 이 북한 정권과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참으로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대대적으로 중국의 그늘 밑에서 살아왔고, 그나마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근히 살아왔지만은 경제적으로 너무도 피폐해서 사실 비근한 예로 20세기 초까지도 자기가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식들 마누라를 노비로 팔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문서가 나올 정도였어요. 또 사적인 예로 우리 어머니가 4년 전에 105세 우리 세는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잘 타고나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8번째 아이로 혼자 살아남았고 앞에 7명이 다 어렸을 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병도 많이 돌고 우리나라 사전을 이렇게 피폐했죠. 그래서 그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기록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런 거지 같은 추한 냄새만 난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다가 조금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은 어떤 문화가 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조금 그 견해를 바꾼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우리가 조상들을 나무라는 것보다도 서서히 그래도 몇백 년 사이에 특히 그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개항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너무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민족이고 어쩌간에 사람들한테 우선 굶어 죽고 얼어 죽지 않는 것, 그리고 병에 걸려 죽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였던 거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중국이 이 세를 잃고 이제 서양 열강들이 이제 침입에 당하지 못하다가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배워서 개화했던 일본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하고 우리는 그 속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우리는 뭐 이완용, 매국노 뭐 하고 난리를 부리고 지금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엄격하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하고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절대로 일본에 양보를 해서는 안 하고 죽어도 우리가 버텨야 된다 하고 그 애국자로 남아있는 사람, 뭐 저도 저희 그 집안의 어른들도 바로 그런 그 입장을 취하셨지만은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형세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만준이 어디로 도피해서 애국운동을 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일본 체제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자강운동을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었어요. 우선 살아남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가르치고 힘을 기르고 한다. 이거는 우리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올 적에는 결국은 거기서 최선의 길을 택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가 천만다행으로 일본이 지나치게 야욕을 부리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연합군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던 것이죠.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오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깨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겠다는 걸 생각을 했지만 절대 다수에게는 우선
먹고 살아남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일본이 이 소위 문명국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점 더 개화가 되고 조금씩이나마 이제 이 일본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식민지 경영을 잘해서 자기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인 조선도 어느 정도는 또 교육도 시키고 개화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덕분에 우리도 또 어느 정도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식민지 무슨 근대 발언이니 뭐니 해서 싸우지만은 사실 상당히 많은 정도의 이런 그 논쟁이라고 하는 건 학자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고 사실은 저들이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틈 사이에서 우리 또 혜택을 어느 정도는 입으면서 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가 결정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령 이런 러시아에 속국이 됐던 핀란드와 이제 폴란드가 19세기에 아주 대조적인 적응을 보이는데 핀란드는 작은 나라고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스웨덴에서 이 핀란드 땅을 러시아가 뺐으니까 그거를 핀란드 사람들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러시아 제국 밑에 다소 것이 있어서 러시아 황제를 안심시키고 그 대신 내치에 있어서는 자주권을 보호받고 이런 식으로 힘을 기르다가 러시아가 혁명에 흔들리니까 재빨리 독립국을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옛날에 한때 15세기, 16세기는 러시아를 지배하겠다고 할 정도로 또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속국이 된 것을 참지 못하고 일단 핀란드 공국이라고 해서 러시아 총독이 지배하지만 기초법을 그래도 인정해 줬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두 번 크게 일어났다가 결국은 완전히 러시아의 영토로 짓밟혀 버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태어나서 공산화가 되면서는 결국은 이 하나의 좀 위성국 신세를 면하지 못하다 아주 큰 최근에 해방이 됐죠. 이런 것이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얼마나 국민이 뭉쳐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불행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찾느냐 고민을 할 때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결국 제2단계밖에 안 갔었는데 그 당시는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2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다 등하면서 산업화 초기 시대의 그 비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누구든지 아는데 그거에 착안을 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이 소수의 자본가들이 남았을 때 돈이 소수의 자본가들 손에 다 몰리게 됐을 때 생산력은 넘쳐나도 분배가 안 되니까 결국 절대 다수가 빈곤해지는 그런 그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은 소수의 자본가들만 타도하고 나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온다. 뭐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마수주의의 골자고 거기다 붙어서 칼 막스는 이제 독일의 철학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거는 역사 법칙상 그렇게 되게 돼 있다 돼 있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다음에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와서 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하게 되면은 소수의 자본가들이 남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가 하나로 뭉쳐서 이제 전복을 시키고 나면은 모두가 자기 능력과 기여하면은 필요한 것만큼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세계 마지막 후발 국가들 즉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한 그 최초의 나라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보다도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나중에 중국이라든가 늦게 나온 나라들이 더 그 메시지의 그 매혹을 느끼고 드디어 러시아에서는 이 짜르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없었지만 속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디어 그 혁명이 성공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망국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소위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대안이 일어났고 공산당 운동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지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선동술이 그리고 이 대중을 기만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리고 이 약자에게 대한 강력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럴싸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닌은 아주 굉장히 일찍부터 우리 같은 이 남의 나라에 짓밟혀 있는 약소 국가의 지식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강한 보수의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한쪽이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죠. 그런데 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보다 훨씬 더 정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였고, 이 말로는 이 약소민족의 자결권이라고 하지만 승전국들의 이 식민지들은 누가 감히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1차 대전에 승전국의 대열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동양의 나라 중에서는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중국이 덩치는 컸어도 미개해서 무너지는 속에서 결국 동북아의 질서를 책임질 세력은 일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영미 모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를 윌슨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도 기대를 걸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에서 윌슨에게 직접 배우고 집에 초청까지 받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만 박사조차도 윌슨 대통령이 실제 국제회의를 주재할 때 자기 말발을 어떻게 내세워서 설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국 지식인들에게 공산주의 매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커밍턴이라고 공산주의 국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1921년에 이 약소 민족 대표 회의를 모스크바에서 열었는데, 그때 이 전체 참가자들이 한 140명인가 얼마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들이 제일 수가 많았어요. 60몇 명이 참가했고 중국인들이 40명, 일본인들이 10여 명, 뭐 이런 정도였어요. 이런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지금의 현실을 현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제대로 문제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